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월드컵 또 짧게 리뷰를 해보고 갈까 싶어가지고 잠깐 켰습니다. 자, 지금 방금 경기가 끝났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리오넬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잡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고, 근데 이제 어저께는 또 같은 아시아권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란은 잉글랜드한테 이제 2대6으로 크게 졌습니다. 이 두 팀의 차이를 어디서 봐야 될까라고 하는데, 저는 뭐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번 대회 자체가 그렇구나. 약간 지금 이 2022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의 축구가 그렇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하는 게 뭐냐면, 수비적으로만 하는 팀, 그러니까 상대를 보고 맞추려고 하는 팀, 기본적으로 그 팀들이 고전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게 뭐 10년 전이나 뭐 2014년이나 뭐 2010년이나 이때쯤만 해도 그 두 줄 수비를 잘 세운 팀들 상대로는 고전하는 팀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이란이 예전에 스페인 만났을 때라던가 그 메시한테 한 골 먹었을 때라던가 그럴 때는 이제 되게 잘 막았던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 왜 그러냐면 이런 축구를 상당히 많이 당해왔다. 이 강팀들도 이런 축구에 고전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해결책을 꺼낸 거죠. 그게 이제 어저께 잉글랜드가 잘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뭐 이제 측면 쪽을 잘 살린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위협적인 위치에다가 조금 길게도 때려놓고 세컨드 볼 싸움을 한다거나, 혹은 본인들이 공을 뺏겼을 때 짧게 해도 괜찮아요. 짧게 할 때라도 딱 공 투입부터 뺏기는 순간적으로 빡 압박하면서 거기서 공을 뺏어가지고 다시 재공격하는 형태들을 쓰는 팀들이 대체로 지금 이 어떤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조금 이제 아르헨티나랑 잉글랜드의 차이가 또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제 이란의 차이가 또 명백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각각 두 팀을 각각 비교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 위주로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어저께 이란 같은 경우는요,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숫자가 많이 부족했어요. 숫자가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 그 포백을 세우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공격 쪽이 이제 잉글랜드도 트리피어라던가 뭐 루쿠쇼라던가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많고, 워낙 이제 이 그 측면에도 드리블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그 이란이 스페인 잡을 때, 스페인하고 비길 때였나요? 그때 굉장히 고전시킨 적이 있었잖아요. 그 2014년이었나요? 2010년이었나요? 한번 있었잖아요. 그 월드컵에서. 근데 그때처럼 6명으로 미드필더, 그러니까 2명이 좌우 측면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내려오면서 6명을 최후방에 세우는 형태를 세워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어를 하려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6명이 이렇게 맨 뒤에 쭈르륵 서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전방에 4명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2명, 뭐 허리 많으면 3명, 최전방에 1명,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방으로 연결을 시켜봐야 너무 숫자가 부족하니까 공을 지키지를 못해요. 뭐 데클란 라이스라던가 주드 벨링엄 같은 선수들이 상당히 이제 이 잘 뛰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제어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리고 잉글랜드도 원래 뭐 유로에서는 3백을 썼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그 포백으로 나오면서 풀백들 전진시켜서 전방에 숫자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이란의 역습 자체를 끊어내는, 거의 뭐 하프게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 전반전에는 특히나 그런 경기를 치렀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번 경기에서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비를 안 했냐? 수비를 굉장히 많이 했죠.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 위치가 높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이제 제가 오늘 느끼는 거는 약간 그 예전에 이런 말 하시면 또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FC 서울의 안익수 감독님 처음 오셨을 때 그 받았던 느낌들을 이번 사우디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3선하고 맨 뒷라인하고 그 앞선이 굉장히 촘촘해요. 그 미드필더랑 수비 라인이 촘촘해요. 근데 뒤는 넓어요. 왜냐면 뒤로 물러나 있으면 역습거리가 너무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라인을 올려놓고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는 거야. 왜냐면 뒤에가 있으면 그 아예 골대 앞쪽에 뭐 페널티 박스 앞쪽까지 물러나면 거기서부터 역습거리가 60m, 70m가 나오는데, 이거는 체력적으로라던가 기술적으로라던가 더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 팀들은 제어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경기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수비할 때 최소한 페널티 박스에서 15m 이상, 20m 정도까지는 밀고 나오려고 하는, 15m 정도까지 보통 밀고 나오려고 하는 그 자세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끊기면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상대를 수비를 하면서도 압박하고 밀어내는 형태들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직력이라고 하는 거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사우디가 그 최종 수비 라인이 15m가 뒤로 물러나 있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쉽지 않은 경기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 자체도 조금 더 주도적인 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우리가 공격이라는 걸 좀 더 생각해야 돼 라는 거를 상대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적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전에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옵사이드 나온 거, 야 이게 기계니까 불었던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정도였던 데다가 이게 기계로 나오는데도 이거 옵사이드 맞아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깨가 어깨가 기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깨 뼈가 기준, 여기 어깨 뼈 있잖아요. 어깨 뼈가 기준인지 아니면 여기 삼각근 나온 여기가 기준인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만큼 근소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장면에서 한 골이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이 사우디의 기적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뭐 메시가 넣은 장면도 있었고, 굉장히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수비 뒷공간을 내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실제로 노출했던 건 사실이고, 근데 그렇게 용감하게 밀고 나오고 뒤를 주더라도 앞에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골은 한 번 줄 수 있지만, 골 줄 수 있잖아요. 골 줄 수 있지만 경기를 망칠 수는 없다. 그게 저는 맞는 거예요. 지금 이번 대회를 보시면 과정이 없이 결과만 하는 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 전개 과정 없이 역습 한 방에 골을 넣겠다 이런 걸로 잘 먹히지가 않는 대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고 점유율도 잡아야 되고 우리가 하려는 게 뭔지를 먼저 보여주는 팀들이 선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많이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반 내내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찌됐든 아르헨티나가 단순하게 공격을 본인들 뒤로 넘기는 것밖에 못하게 만들어 놨었고, 거기서 약간의 운도 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조금 안 맞았던 것도 있고, 그런 장면이지만 어찌됐든 한 골로 틀어 막은 게 결국 후반전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거죠. 밀고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그 옵사이드에 빠질 수 있는 위험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투 선수가 상대가 잘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세요. 그러니까 그냥 맞고 있으면 이제는 그 상대, 요즘에 이제 뭐 잘한다고 하는 팀들은 엄청 나눠 때리는 거죠. 얼굴 때렸다, 배 때렸다, 뭐 어퍼컷을 넣었다, 여기저기 때리니까 가드를 아무리 막는다 그래도 어느 순간 비잖아요. 근데 예전하고 다르게 여기 빈 곳이 났을 때 굉장히 잘 때린다.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조금 내가 맞는 일이 생기더라도 주먹은 한 번씩 뻗은 거죠. 주먹을 뻗으면은 이때는 여기가 비겠죠. 오른쪽 얼굴이. 제 오른쪽 얼굴 비겠지만 그래도 때려야 된다. 그래야지 상대도 막느라고 주먹이 안 날라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기만 하면 양손으로 다 때리는데 한 번씩 주먹질을 하면 이걸 막아야 되니까 상대의 왼손은 어떤 때는 못 때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벤투 감독의 축구에 대해서 이게 좋은 축구라고 생각하고 선진 축구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트렌드는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면 트렌드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기 유럽에 있는 팀들이 좋은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모여요. 좋은 선수들이 모이고 가장 그 전술적으로 해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싸우는 데서 새로운 것들, 아이디어가 나오고 거기서 먹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영감을 얻고 거기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하면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대체로 그러니까 이게 학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론들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선도하지는 못할지언정 따라가고 이해하고 같이 하고 있어야지 수준이 같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이미 구시대 거가 돼버린 거를 그대로 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벤투 감독 얘기를 조금 항상 좋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네. 자, 이쯤 드리면 사우디랑 이란의 비교는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히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아르헨티나랑 잉글랜드 차이가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공략한 잉글랜드가 있는가 하면, 물론 이제 사우디가 대응 방식이 달랐지만 아르헨티나는 왜 이렇게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특히나 후반전 중반 이후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 말을 그대로 돌려주신다고 한다 그러면, 야, 네 말대로 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수비했는데 그때 골을 안 먹은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아르헨티나랑 잉글랜드의 차이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어떤 아르헨티나의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먼저 잉글랜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 숫자 싸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저는 계산을 잘한 것 같아요. 그 계산을 잘했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팀을 만났을 때 3백을 서는 팀들도 있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뒤에 3명만 놓고 나머지를 다 공격을 시키는 형태로 3-1-4-2라던가 우리나라도 종종 쓸 수 있었잖아요. 쓰는 거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를 쓴다고는 할 수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뒤에다 3명을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숫자 낭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본인이 내 기준 내가 3이야. 맨 뒤에 있는 3 중에 하나야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내가 미드필더에 있는 4 중에 하나야. 혹은 뭐 그 3 앞에 있는 1 중에 하나야. 혹은 아니면 뭐 4-2-3-1 중에 내가 2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선수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인식이 다르겠죠. 이거를 누군가 내가 도와줄 파트너가 옆에 있어 라고 할 때랑 내가 오롯이 책임져야 돼 라는 게 느낌이 되게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중원 구성이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데클런 라이스랑 벨링엄 여기가 핵심이었는데 저는 라이스는 별로 그냥 뭐 쏘쏘였던 것 같고 벨링엄이 진짜 잘하더라고요. 라이스는 왜 그랬냐면 어저께 좀 실수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라이스도 전술적으로 중요한 어떤 인물 해준 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통은 중원에 가담합니다. 중원에 가담하지만 이 선수가 원래도 센터백에 선 선수니까 왔다 갔다 해주면서 뒤에 늘릴 땐 또 늘려주더라고요. 그 빌드업 할 때라던가 아니면은 뭐 확실히 내려줘야 되고 어느 순간 이제 수비가 들어올 때라는 건 수비처럼 움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게 좋았고 저는 벨링엄을 제대로 본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챔스도 잘 안 보고 해외 축구를 새벽에 못 보기 때문에 거의 못 봤는데 와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현대 축구에서 가장 각광받는 미드필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큽니다. 사이즈가 큰데 기동력이 웬만한 단신 선수들만큼 좋아요. 그리고 기술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팔방미인이죠. 완전 팔방미인이고 사이즈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 선수가 중원에서 싸움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너무 잘 뛰어. 그리고 많이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라이스도 뒤에서 숫자를 많이 늘려준다 그랬잖아요. 벨링엄의 장점은 수비할 때도 늘려주고요. 공격할 때도 늘려줘요. 근데 얘를 막는 게 1대1에서 막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균열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첫 골 장면 보시면 그 허리에 원래 벨링엄이 계속 위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허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득점 장면은 왜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서 헤딩을 하냐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르헨티나랑 잉글랜드의 차이입니다. 오늘 경기의 미드필더 구성이 뭐 데파울이라던가 뭐 저 누구였죠? 파트너 전반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 하여튼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허리 라인들에 있던 선수들은 그 저기 파푸 고메스 있었죠. 요런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이렇게 공을 받아서 하고 본인들이 전방으로 전진하거나 숫자를 순간적으로 늘려주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데파울도 보면 오늘 거의 패스 자체가 허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측면으로 연결 이런 식의 어떤 미드필더잖아요. 활동량이 많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막루형이에요. 막루형. 서 있어. 여기 서가지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뭐 사실 뭐 기성용 선수도 조금 그런 감이 있었고 지금의 정우영 선수도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막루같이 뒤에 딱 서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 쫙쫙 뿌려주는 거예요. 서가지고 이런 유형의 선수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 이제 좀 잘 나가는 선수들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게 약간 이동형 어떤 무슨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배틀크루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약간 돌아다니는 대형인데 잘 돌아다녀요. 되게 배틀크루저 느려서 안 될라나? 어찌됐든 잘 돌아다니면서 경기를 잘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요즘에는 좀 이제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 이번 경기도 잘 보시면 아르헨티나의 허리에서 공격적으로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선수가 되게 적어요. 거의 없었어요. 이번 경기에서. 그러니까 풀백들은 들어가요. 측면에 뭐 저기 뭐 후반전에 그 알바레스나 디마리아를 갖다 놓으면 오른쪽에 있는 탈리아피코나 왼쪽에 있는 아쿠냐는 들어갑니다. 근데 그 하프 스페이스 자르잖아요, 보통. 하프 스페이스 자를 때 사우디에 있는 측면 그 윙어들 혹은 미드필더들 혹은 공격수들이 거기를 굉장히 성실하게 잘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1번만 한 거예요. 딱 한 번 공격한 거예요. 측면에 공 빼고 그 선수가 공 잡으면서 시간 벌어주는 동안 풀백들이 전진할 때 그거를 이제 사우디가 쫓아가면서 한번 제어를 했다. 그럼 그 다음 게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하프 스페이스 자르는 거는 따라가면 막을 수는 있어요. 한 번은. 근데 이제 거기서 다음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르헨티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후반전 뭐 한 막판 15분 보시면 진짜 많이 나오는데 디마리아한테 공 들어갑니다. 그 오른쪽 수비수 몰리나였나요? 전반전에? 예, 그 선수랑 뭐 탈리아 피코 같은 선수들이 막 이제 하프 스페이스로 잘라서 들어갑니다. 사우디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디마리아가 줄 데가 없어서 백패스가 나와요.
근데 이런 때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저는 미드필더라고 생각하는 게 벨링엄이 그래서 되게 좋다고 하는 건데 그 풀백이 전진하면서 상대에 있는 수비수들하고 중원을 끌고 간 자리를 뒤에 있던 미드필더가 올라와서 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위협적인 위치에서 다시 공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선수가 위협적인 위치에 공을 잡았을 때 다른 선수들이 모이게 되니까 사우디 수비가 모이게 되니까 다른 쪽 공간이 다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측면 나가고 하프 스페이스 자르는 것까지는 잘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없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보기에는 그 균열을 만들었을 때 가장 잘 뛰어든 잉글랜드 선수가 역시 벨링엄입니다. 그리고 공도 안 뺏기고 얘가 잘 뛰어요. 그리고 억세고 사이즈가 크니까 억세고 헤딩도 잘 따고 이것저것 해줄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관여를 엄청 많이 해요.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어떤 때는 수비하러 도와줬다가 후방에서 빌드업했다가 막 종횡무진 뛰어다니니까 숫자가 계속 후방에서 공 돌릴 때는 4명 5명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격적으로 가면 6명 7명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뒤에 4명 5명 있는데 앞에 6명 7명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숫자를 더해봐도 왜 12명인 것처럼 뛰냐 이거죠. 이상하죠. 근데 그거는 벨링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리함하고 활동량이 있으니까 공격적이 있을 때도 확 도움되고 수비적으로 있을 때도 확 도움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거기서 뭔가 상대를 깨놓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균열들을 만들어낸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르헨티나의 고질병이라고도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나온 경기가 아닌가 싶은 게 메시 선수가 있다 보니까 전 메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메시가 있다 보니까 약간 이 3선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가담하는 것보다 조금 받쳐주려 그래요. 메시한테. 근데 오늘도 경기 메시 후반전에 거의 안 보였잖아요. 그걸 잘 보시면 메시한테 거의 그 데인마크 붙듯이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메시 선수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공 받기 전에 잡아야 돼요. 공 받기 전에 해서 공을 못 주게 만들거나 공 잡는 순간에 부딪혀가지고 뒤로 밀어내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메시가 잡고 돌아선다? 그럼 이제 골치가 아파지죠. 근데 그거를 사우디 선수들이 중원에서 굉장히 잘해줬고 거기서부터 그럼 메시가 몰려있다는 얘기는 메시가 잡혀있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쪽에 공간이 난다는 얘기고 그런데 누군가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 다른 미드필더 선수들이 계속 뒤에 있는다. 마지막에도 그 24번 엔소 이름 엔소 페르난데스예요. 제가 아는 엔소는 엔소 페리스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그 선수랑 데파울이 계속 뒤에 허리에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충분히 늘어나질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오타멘디 있었고 마지막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있었고 미드필더 2명이 있잖아요. 4명이 왜 뒤를 지키냐고요. 상대는 1명밖에 없는데 공격수에. 그러니까 그게 미드필더들이 올라갔어야 된다. 공간으로 뛰어들어갔어야 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회에서는 결국에는 그 숫자 싸움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도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권이라는 걸 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적극성과 어떤 이 체력의 문제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해서 수비할 때 한 명 늘려주고, 공격할 때 한 명 늘려주는 이런 어떤 활발한 활동량을 가진 선수들이 많은 팀들이 이번에는 좀 대회를 주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K리그를 많이 보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봤잖아요. 포지션 플레이를 되게 잘하는 팀, FC 서울 같은 팀들이 포지션 플레이를 잘하잖아요. 위치를 잘 잡잖아요. 근데 그런 팀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엔 잡힌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숫자 싸움이 순간적으로 변해야 되고 위치가 서로 변해야 되고 변칙을 쓰면서도 서로 빈 공간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은 축구인데 그런 팀을 하는 팀들이 우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는 달리 봐야 되겠죠. 간 선수의 힘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회 뭐 조별리그부터 이제 천천히 보면서 노가웃 스테이지 들어가면 좀 다른 예상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르헨티나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는 게 그 축구가 괜찮았던 건 아니고요. 전반전은 좋았던 것 같아요. 전반전 괜찮았는데 후반전은 뭐 그렇게 좋다고 설명 못 드리겠는데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승하는 팀이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하는 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약간의 고전도 하고 이런 팀들이 올라가서는 오히려 막판에 더 집중력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르헨티나가 지금 1차전에서 어이없이 졌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본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은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조금 다른 어떤 장점들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번 경기를 가지고 야 아르헨티나 망했어 이런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드리지 않고 16강에는 올라가겠죠.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네, 대회가 좀 재밌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르헨티나가 지고 나니까 뭔가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마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감사하고요. 보니까 제가 어저께 카타르 경기 하나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뭐 언제는 많이 봐서 올려드린 건 아니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